그 헬리오시티 난리를 쳐도 그게 일반 문형이 1500세대였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사실 이제 떨어질 요인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똑변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는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도 CD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CD. 짜자잔. 2022년 부동산 전망입니다. 확실히 이제 이슈 자체는 요즘 가장 핫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다운 이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와 기대에 공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사실 우려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요즘 언론에서도 지금 뭐 경기가 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지금 거래량이 없다, 뭐 찬바람이 분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노영욱 지금 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이게 집값이 조정될 수도 있다, 2010년도랑 2013년도랑 비교해보면 40%도 빠졌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즉 이전에 하락장을 반추해 보았었을 때 이번에도 잘못 들어가면 너네 물릴 수도 있다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경고한 거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반면에 또 신고가를 갱신한 단지들도 서울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로만 돌던 아크로 리버파크 45억 실거래가 썰이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등록되면서, 야 이게 뭐냐, 또 1억이 아니라 막 그냥 몇 억씩 뛰어버리니까 이 시장을 보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전문가분들 의견들도 항상 갈리잖아요. 네. 뭐 항상 떨어진다라고 말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계속 올라간다 말하시는 전문가분도 있고, 또 연구기관 이야기도 한번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2%에서 3% 정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도 내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3.6%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승률이 서울이 아니라 전국이거든요. 네. 그러면 3.6이 결코 낮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가장 꼽은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네. 주택이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비춰 봤을 때 공급이 부족하면 어쨌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 물량을 볼 수도 있고 실수요에 제공이 되는 집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입주 물량으로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공급량이 2021년에는 18,000 가구 정도 되거든요. 2022년에는 12,800가구 정도, 23년에 급격하게 줄어서 5,772가구, 24년에는 더 심각하게 3,000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집값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말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거에 동의를 안 하거든요. 네. 공급이 없어요. 상기 신도시니 뭐니 이야기하지만 사전 청약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토지 보상은커녕 지작물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막 뜨고 있고, 공급은 과연 언제 가능할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공급량은 사실 폭발적으로 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거는 짓는 시간도 있는 거고, 국토교통부나 뭐 정부에서는 뭐 5년 안에 입주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이제 실무상으로 보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주택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후보지 선정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곳들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곳마저도 이제 민간 재개발로 갈까 아니면 공공으로 갈까, 주민 간의 갈등이 좀 많아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다 따졌을 때 사실상 이제 공급을 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느냐, 그런 안이 좀 뾰족하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2기 신도시가 지정됐었던 게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잖아요. 그러면 2000년대 초중반이라는 거거든요. 일반 위례 신도시랑 북위례는 이제 입주를 하고 있고, 검단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분양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2기 신도시도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첫 입주를 5년은 솔직히 저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5년 안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뭐 6만 세대도 되잖아요. 5년 만에 입주를 하면 뭐 하냐는 거죠. 주변이 다 공사판에 아무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지려면 거의 한 10년을 봐야 될 텐데 그냥 집만 지어놓는다고 거기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교통이라던가 뭐 학교라던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형성 안 된 곳에 이제 주택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뭐 실질적인 주택 공급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이 말한 것처럼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즉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재개발 재건축하면 보통은 재개발이 공급이 더 효과가 많다라고들 이야기하죠. 네. 왜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반 분양 물량을 생각하잖아요. 재건축은 뭐 반포에 뭐 일반 분양 뭐 100세대도 안 되고 네네. 어디는 뭐 좀 많다 해도 300세대. 대표적으로 송파 헬리오시티가 9,510세대인데 거의 일반 분양이 1,500세대였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재개발 중에서는 사업성 제일 안 좋다라고 말하는 한남뉴타운 3구역이 5,800세대인데 일반 분양이 1,000세대가 넘거든요. 그렇게 비교해보면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당연히 사업성이 좋은 거 아닌가? 이제 실질적인 주택 가구수 증가가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서 맹점이 재개발에 깊게 들어가 보면 세대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지역들도 있어요. 여기가 집술랭 A 구역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쪽에 보면 이제 길도 막 험난하게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이걸 길을 반듯반듯하게 만들고 기반 시설도 확충하고 전에는 막 대지가 뭐 한 4평짜리 빌라도 있고 무허가도 있고 네. 더군다나 뭐 다가구 하나 있다. 뭐 예를 들어 다가구가 법적으로는 극단적인 19세대가 살 수도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입주권은 하나. 오히려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일반 분양 숫자는 되게 괜찮고 사업성도 괜찮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세입자들이 밀려나가는 부분들 생각해 보면 주택이 안 늘어난다라는 부분들도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사실 도심지에서 공급하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재개발 재건축에서 뭐 재건축은 일반 분양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아. 그 헬리오시티 난리를 쳐도 그게 일반 분양이 1,500세대였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라고 해버리면 사실 서울은 뭐 맨날 언론에서야 막 서울에 몇만 세대가 입주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해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사실 그게 그거라는 거죠.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그렇게 타격을 주기가 어렵고 또 막말로 경기도는 어때요? 라고 했을 때 경기도 예를 들어 상기 신도시다. 그거는 사실 진짜 순수한 공급일 수 있죠. 논밭에 밀어 엎어버리고서 아파트 쫙 지어요. 진짜 10년 안에 막 몇십만 세대를 공급했어. 네. 라고 하면 이제 타격이 어디로 가느냐? 서울은 솔직히 관심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진짜 경기도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냥 제대로 연구도 안 하고 막연하게 막 공급 많으면 떨어진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떨어질 때가 어디냐 이걸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떨어질 요인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는 요인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짤막하게만 할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대체 투자처가 부족한 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이미 2022년도 정부 예산이 나왔죠. 600조가 넘어가요. 네. 참고로 작년 정부 예산이 550조였었고요. 그냥 돈이 그냥 무조건 살포되는 건데 내년은 또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나 다 돈을 푼다는 공약이에요. 이 통화량은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다. 그리고 이게 바뀌지가 않는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다주택자 규제 강화라는 얘기 했잖아요. 똘똘한 한 채가 오히려 이런 양극화를 만들어 온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부 뭐 고위공직자들 봐도 똑같죠. 이제 집을 정리해라 라고 하니까 막 청주집 팔고 네네. 강남 사수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님이 되신다라고 이제 지옥이 열리겠죠. 뭐 참고로 오해하시지 마시고 네네. 각자 생각하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니까 그 지옥이라는 게 다주택자한테는 지옥이 열리겠죠. 이제 던지는 거죠. 양도세 팍 하면 이제 푹 꽂혀 세금 막 종부세 피욱 하면 이제 꽂히고 이재명 후보님이 되시면 이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는 더 심해지고 그러면 똘똘한 한 채는 더 심해지겠죠. 그럼 윤석열 후보님이 되면 뭐가 좀 달라질까? 전 달라질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변호사님이 옆에 계시면 더 잘 아실 텐데 대통령이 법을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죠.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의석수가 안 맞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사실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세율이잖아요. 그거를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국회가 아직도 2년이 남아있죠. 네. 그리고 2년 뒤에 압도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어느 후보가 되든 2년 동안은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더구나 공급도 최근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지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이제 김재현님의 첫 번째 코너를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코너에서 뭐 사연들을 좀 이제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